수익을 네. 많이 내셨던 자산가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만의 원칙, 자기만의 기준 그런 부분이 명확하세요. 자본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고민, 노력. 자, 오늘 센터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제 부자들이 자산을 늘리는 이제 세 가지 마인드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이제 첫 번째가 주식을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지 말자, 뭐 재테크 마인드 네. 관련된 건데, 아까 네. 얘기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여기서 세 가지 한번 제가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이 주식 어때요? 뭐 네. 저 주식 어때요? 같은 이제 주식을 갈고 오르듯이 접근하지 말자라는 게 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주당 단가를 보지 말고 좀 시가총액을 맞습니다. 네. 보는 이제 습관을 가지자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가급적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주식들을 좀 투자하자. 잘 네. 모른다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고객들 거래해봤을 때 그러면 수익 많이 내는 고객들의 공통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수익을 네. 많이 내셨던 자산가, 자본가들 좀 공통점이 있는데 네.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의 차이랄까요? 네. 좋게 얘기하면 고집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네. 나쁘게 얘기하면 이분 외골수 아니야? 이렇게 느꼈던 적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원칙이 있다. 맞습니다. 네. 굳이 얘기하면 약간 이렇게 약간 외로운 늑대 같은 굳이 막 이렇게 군중과 섞이지 않는 성향의 네네.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공감됩니다. 것 같아요. 예. 공감됩니다. 약간 외로움도 약간 뒷모습에 좀 보일 때도 있는 것 네네. 같고 그렇다고 막 우르르르 군중에 휩쓸리지 않는 네네. 그런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저평가 우량주를 굉장히 찾고 많이 인내심을 굉장히 오래 갖고 기다리세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간 성향이 제 경험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마인드가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은 주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부를 이루신 분이에요. 네. 이제 몇 년 전인 거예요. 한 4, 5년 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포스코로 굉장히 많이 수익을 버셨어요. 네. 포스코로 주식을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사실은 포스코가 그 전에 몇 년 동안 주가가 큰 하락을 꾸준히 네. 봤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객님께 대표님 어떻게 포스코를 떨어지는 그런 주식을 계속 꾸준히 그렇게 사실 수가 있냐. 쉽지 않습니다. 저희 일반인들은 이제 그랬더니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포스코가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았을 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4조, 15조, 13조 뭐 이 정도 시가총액까지 이제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스코 세계 1위 철강 회사인 기업 가치가 13조, 14조다. 근데 재밌는 게 거기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그 당시 코엑스 맞은편에 한전 부지가 있습니다. 네네. 한전 부지가 있는데 그게 매각이 되면서 현대차 현대차그룹에 샀었죠. 매각이 10조에 되면서 샀죠. 맞습니다. 10조에 뭐 공사 비용이 하면은 얼마 뭐 맞아요, 추가적으로 맞아요. 애드되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불과 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두 투자 대상이 둘 다 밸류가 같다. 근데 이분은 주식을 더 선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둘 중에 밸류가 같다면 이게 뭐가 밸류에이션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라면은 포스코 주식이 10조라면 나는 포스코를 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네. 그러면서 그분은 포스코를 하락할 때마다 이제 꾸준히 사셨고 물론 그분이 사셨다고 해서 바로 포스코의 주가가 올랐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6개월에서 1년 후에 조금씩 포스코도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네. 그런 사례를 볼 때마다 어떤 자기만의 원칙, 자기만의 기준 네. 그런 부분이 명확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기다릴 줄 아세요. 네. 그 인내심의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큰 뭐 주식에서 손실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의 폭이 워낙 작고 수익의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자산을 꾸준히 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의 포스코 수익률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였을까요? 대략이요. 7, 80%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딴지는 아닌데 네. 그냥 가볍게 장난식으로 드리면 바로 옆에 있는 한전 부지도 맞습니다. 지금 네. 20에서 30조. 네, 맞습니다. 네. 네. 실제 수익률이 이쪽이 더 네. 100% 이상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토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개인 고객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투자 실수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개인 고객들의 투자 네. 실수요.
매매 빈도가 많다는 게 일단 실수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제 고객분들은 이제 수수료를 훨씬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네. 고객분들은 저희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서로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고객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지금도 많이 얘기해요. 저희는 그런 불필요한 수수료 수익을 원치는 않는다. 너무 매매 비중이 많으시면 조금 줄여보시는 거는 어떠냐. 사실 매매 빈도가 많다는 자체가 물론 이익 실현을 위한 매매도 있지만 네. 매매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익률은 점점 체감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분들은 좀 저는 매매 빈도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매매 빈도를 좀 네. 줄였으면 좋겠다. 매수와 매도를 너무 방향을 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차라리 매수를 할 때는 꾸준히 한번 매수만 해보시고 네. 매도를 하실 땐 꾸준히 매도만 한번 해보시고 어. 이런 쪽에 방향의 전환도 너무 작게 하시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매수의 빈도도 조금만 줄여보시면 그게 오히려 좀 더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 제 경험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센터님 고객 중에 주식으로 네. 얼마까지 버신 분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으로 주식으로요. 네. 개인 고객분들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합쳐서 어쨌든 자산 말고요. 주식으로 번 수익이라고 번 볼 수 있겠죠. 수익금이요? 대략 한 150억. 한 150억. 네. 그럼 그런 분들 법인도 사실은 주식을 하시는 법인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그런 법인들도 사실은 이제 뭐 금융자산 투자로 해서 이제 공시를 내면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수익률 굉장히 좋아요. 네. 수익률 굉장히 좋고 수익금도 아주 훌륭하고요. 그럼 네. 수십억 수백억 대를 버시는 그런 분들은 네. 다 이익이 난 종목만 있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뭐 매년 20% 정도씩 수익을 내시는 제 개인 고객분들, 네. 개인 고객이 있는데 그분은 그 20%가 1년에 10억입니다. 네. 네, 20%가 이제 1년에 꾸준히 10억씩 거의 13년 동안 꾸준히 벌고 계신데 보유한 종목 중에는 마이너스 20%난 종목도 있고요. 네네. 네, 뭐 마이너스 한 30% 이내의 종목이 한 두세 개는 가지고 계세요. 네. 네, 가지고는 계신데 끝까지 기다리세요. 네,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네, 기다리세요. 근데 제가 봐도 그렇게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게 아주 훌륭한 구조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안정성은 어느 정도 담보된 기업들이어서 기다릴 가치는 있겠다라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물론 못 기다려서 가끔 파실 때도 있는데 네. 저는 끝까지 기다리셔서 그 기업이 적정 밸류로 올 때까지 네. 기다리시고 아니면은 계속 보유하시면서 꾸준히 배당을 받고 계시죠. 음. 네. 그래서 반드시 다 모든 종목이 수익이다. 네. 그거는 아니지만 네. 상당 부분 수익이다.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부자가 되시는 분들을 보면 뭔가 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현실에서 부자가 되는 부분이 뭔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맞아요. 거 차이도 있나요? 네. 저도 사실은 뭐 많은 자산가분들을 네. 뭐 만나면서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그 정도 급의 부자는 아니거든요. 네네. 네. 근데 물론 그분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많은 부분을 이제 또 배우고 있어요. 많은 부분을 있고 그러면 그런 이상적인 부자가 말고 현실적으로 내가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자는 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사실은 되게 많이 저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금융상품도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조금 긴 호흡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긴 호흡으로.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네. 저는 최소 20년 이상 직장 생활을 더 하겠죠. 네. 네, 물론 그때 되면 더 정년이 연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신증권 정년 60세인가요? 50대 후반, 아직까지는 60세까지는 아니지만, 네. 일단은 뭐 그 시점 되면은 더 이상 다닐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100세 이상 사는데 노년이 거의 50년, 60년을 나중에 보내야 되는. 그렇죠. 네. 소득 없이.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놓고 보면 작가님은 연금 준비나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 노후 준비요. 네. 저는 딱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하십니까? 저는 지금 일을 그냥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아, 작가님은. 정말 저는 거의 깨어있는 시간에 거의 모든 시간을. 네. 일을 건강 하고 관리도 있어요. 하시면서. 네. 건강 관리. 굉장히 좋죠. 또 그리고 작가님도 계속 더 70세, 80세까지도 이 일을 그렇죠.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전 뭐 그때 제 소득은 근로소득과 네. 투자소득이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좀 뭔가 오히려 잘 되고 있을 때 네. 나중에 또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네. 최대한 뭔가 열심히 해서 음. 지금 파도가 들어오고 있을 때 뭔가 네. 열심히 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실적으로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저는 노후에 한 30억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후에. 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30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금융자산으로. 아. 네. 금융자산으로. 가끔 부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왔을 때, 물론 그 시간에 후에 부자의 기준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30억 혹은 그 이상을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0억, 총 자산이 10억 이상 가지신 분이 한 7%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제 이탈 봤는데 30억. 네, 저는 30억 정도로 은퇴 시점에 네, 금융자산이 있으면은 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총 자산 아니고 금융 자산 말씀하신 거죠? 금융자산을요. 네. 근데 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작가님도 당연히 하실 네. 거고 또 이 채널을 또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몇 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월급을 받고 소득이 생기고 그러면은 개인 연금 저축도 당연히 들고 네. IRP도 꾸준히 들고 있고 또 퇴직연금도 매년 회사에서 이제 조금씩 납부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퇴직연금도 꾸준히 쌓이고 있고 저는 추가적으로 네. 뭐 개인연금, 연금저축 이런 부분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두 회사의 주식을 네. 매달 100만 원씩 매수를 하고 있어요. 두 회사요? 네. 두 회사의 종목을 어디요? 100만 원, 100만 원씩 매수를 하고 있어요. 계속? 네. 어디요? 이건 정말 장기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삼성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카카오 둘 중에 하나 들어간다. 이건 100% 네. 확신합니다. 저는 작년부터는 삼성전자를 100만 원씩 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목은 제가 바꿀 수는 있어요. 네. 종목은 꾸준히 바꿀 수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잘 바꾸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나머지 한 종목 알려주세요. 하나는 저희 회사. 네. 아, 네. 왜요? 저희 회사의 굳이? 주식도 꾸준히 네, 사고 있는데 대신인건이 그 배당이 잘 나오죠. 맞습니다. 네.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회사가 꾸준히 발전하는 걸 저는 뭐 직접 일하면서 보고 있어갖고 네. 그래서 이거 난 장기적으로 사도 되겠다 우리 회사. 네.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회사 네. 주식을 이제 사고 있고요. 그리고 그 100만 원씩 받으면은 배당을 받아요. 네.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또 삽니다. 네. 배당을 또 사요. 그러면 복리 효과로서 수량이 이제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데 네.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여태까지 매수했던 주식들이 배당을 조금씩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올려서 점점 또 배당 금액이 계속 매년 받는 게 또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거길로 또 주식을 사죠. 네. 근데 주가도 또 최근에 1, 2년 사이에 많이 올랐고, 네, 배당금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수량을 조금씩 이제 올리고 있는데, 한 달에 꾸준히 200만 원 정도씩 안정적으로 이제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1년에 그러면 한 2,400만 원 남짓 한 돈이고, 제가 만약에 저는 20년 정도 이 정도를 한다면, 원금으로는 일단 약 5억 정도가 되겠죠. 네. 원금으로 5억 정도가 되고, 보통 퇴직금이 물론 뭐 사람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직장인들 평균이 제 경험적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퇴직금이. 네, 직장인들. 부럽네요. 작가님은? 퇴직금이 없어서. 네. 직장인들이 보통, 네. 물론 뭐 사람마다 많이 다르는 거예요. 그쵸. 제 경험적으로 고객분들,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 보면 한 2, 3억 정도 네. 퇴직금이 수령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개인연금으로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꾸준히 수십 년 동안 쌓여서 뭐 억대이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원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거의 원금만 해도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네. 이렇게 다 합치면 원금만 10억 정도 쌓였을 때 20년 동안 우량 주식을 과연 장기적으로 꼭 주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량 자산을 꾸준히 매입했을 때 그 해당 자산으로부터 현금 흐름, 배당과 같은 현금 흐름을 받고 그 현금으로 다시 주식에 재투자하고 다시 또 배당금은 앞으로 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부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면 원금만 10억에 20년 후에 30억은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20년 후에 30억은 좀 그렇죠. 네. 워낙 물가가 많이 상승. 맞습니다. 네. 물론 그때 되면 부의 기준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현실적인 부자, 현실적인 노후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네. 변동성이 적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당장에 주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네. 네, 이런 부분에 조금 저는 집중을 하는 게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좋은 어프로치가 아닐까. 야,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네. 삼성 얘기하실 때까지 그렇지 공감하실 텐데 뭐 맨날 대신 똑같은 증권 얘기구나. 멘트에서는 네. 약간 이제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건 먹니? 막.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그렇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또 대신 지금 다니고 계시니까. 네. 뭐 저는 회사에서 보고 듣는 거를 저는 느끼는 부분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도 네. 뭐 사실 작년에 배당 잘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명한 투자자시네요. 지금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자들이 자산을 두 번째 마인드는 뭔가요? 부자분들은 그렇게 큰 수익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여기서 이제 큰 수익이라 함은 물론 저도 뭐 큰 수익 많이 나면 좋죠. 많이 나면 좋은데 그분들은 굳이 표현하자면 막 3루타, 사이클링 히트, 홈런 이런 거를 야구로 비유하면 원하지 않고요. 그냥 꾸준히 안타, 2루타 정도를 꾸준히 네.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의외로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해박하시고요. 네. 꼭 주식만으로 해서 수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각종 뭐 절세 상품이라든지 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절세 상품은 다 꿰고 계세요. 음. 저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본인이 활용하실 수 있는 거는 끝까지 다 활용하시고요. 네. 네. 저희가 오히려 여러 가지 바뀌는 뭐 세법 네. 제도를 따라가기가 바쁠 정도로 네.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각종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여러 금융기관을 아무래도 거래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으로 20%, 30%보다도 네. 금융상품으로 4%, 5%를 큰 리스크를 지지 않고서 얻는 과정을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뭐 대안투자 상품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제안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꼭 뭐 비주식 상품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뭐 가령 뭐 예를 들면은 뭐 큰 리스크 없는 뭐 공모주 펀드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기타 뭐 부동산 관련 펀드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거기서 연 5에서 7% 혹은 네. 그 두 자릿수까지도 수익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근데 사실은 저희 일반 개인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 7%? 뭐 나쁜 수익률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거에 그게 뭐야? 그냥 주식하면 되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큰 적절한 리스크 대비 단위 위험당 리턴이 높은 상품들도 사실은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의 수익률 4, 5%도 꾸준히 쌓이면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간혹 선호 주자분들이 최근에 많이 했던 게 뭐 항공사의 신종자본증권이라든지 네. 네, 이런 증권들이 수익률이 뭐 연 한 3% 후반, 4% 정도 나오는 상품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항공사가 조금 작년에 코로나로 좀 안 좋았지만 최근에 뭐 화물로 인한 뭐 턴어라운드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또 뭐 국책은행에서도 지원도 받고 하면서 사실은 이런 거는 자산가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셨어요. 그래서 뭐 연 3%, 4%짜리 그런 상품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네. 그리고 또 반대로는 부동산 베이스 금융 상품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특정 지역에 오피스 건물을 매수하는 그런 금융 상품이 있는데 네. 뭐 대출과 에쿼티 투자가 섞인 네. 은행에서 받은 론 대출과 나머지 펀드 자금 에쿼티를 투자해서 임대 수익으로 꾸준히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을 지원해주는 네. 그리고 나중에 향후 매각됐을 때 매각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저희가 오피스 건물을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1,000억 이런 건물들을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베이스 금융 상품으로도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뭐 소액으로라도 네.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소액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판교에 있는 오피스에 지분을 일부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었고 부자 자산가 분들도 그런 유형의 상품들을 굉장히 선호하세요. 꾸준히 연 5에서 6% 배당을 받고 향후 매각됐을 때 매각 차익도 나오는 네. 그런 상품들.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그 부동산을 직접 매수한 것과 거의 같은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저 건물 어떻게 사지? 저 수천억짜리? 에이,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부자분들은 사실 그런 니치 마켓에 대한 상품을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뭐 저는 꼭 이건 반드시 부자 자산가 분들만 아니라 개인분들도 공모주 펀드라든지 네. 이런 상품은 조금씩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모주 직접 청약도 하시고요. 공모주 펀드를 통해서 공모주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아, 상장이란 게 이런 절차구나. 이런 거를 한번 간접적으로 느껴보시는 것도 네. 굉장히 좋게 판단하고 있고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좋은 부자들이 왜 이런 상품을 좋아하냐면 수익의 대부분이 비과세입니다. 아, 네, 수익의 대부분. 공모주가 뭐죠? 주식이잖아요. 네. 주식을 장 내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공모주 펀드에서 발생된 채권 이자는 사실 그렇게 미미한 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이 상장 장 내에서 매도한 네. 주식 차익이기 때문에 네. 거의 비과세라는 거죠. 음, 작년에 공모형 공모주 펀드가 평균적으로 1년 동안 한 5% 정도 나왔고요. 네. 3호형은 한 8에서 10% 정도 많이 나왔어요. 물론 더 나온 것도 있지만 1년에 예를 들어서 8에서 10%를 비과세로 벌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부자분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밝으세요. 네. 그래서 공모주 직접 청약도 하시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혹여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공모주도 뭐 공모가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와 비슷하죠. 우리가 부동산을 청약을 했을 때 네. 부동산을 당첨이 돼서 청약을 받고 보통 분양가가 이제 납부를 하고 나중에 건설이 돼서 2년 후에 입주를 한다. 그러면 최근에는 보통 분양가의 2배 정도의 밸류에서 이제 그 아파트가 시세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 물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최근처럼 밸류가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분양가를 하회하는 경우는 최근에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모주 펀드도 마찬가지다. 뭐 여러 가지 IPO건이 있지만 네. 물론 그 중에는 한두 개 정도 분양가를 공모가를 하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위에서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공모주 펀드는 주식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수익의 안정성 대비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절세 혜택까지 봤을 네. 때 그런 상품들은 반드시 뭐 꼭 부자의 투자 상품만은 아니고 네. 개인들도 저는 개인들도 무조건 할수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 그리고 뭐 주위에 얼마 벌었단 말은 좀 흘려들어야 한다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 네. 누구는 뭐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네, 그쵸, 그쵸. 누구는 뭐 어느 주식을 사서 얼마를 벌었네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말을 크게 귀담아 듣지는 않아요. 네. 사람들이 왜 본인의 손실은 얘기를 안 하고 항상 수익 난 부분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저도 뭐 주식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자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손실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네. 없을 수 작가님도 없죠. 있죠? 저 있습니다. 네. 작가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네. 그리고 수익 난 것만 과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누가 얼마를 벌었다 이런 얘기는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시고요. 네. 우리가 과시욕만 없었어도 네. 과시욕만 버려도 부자로서 나가는 길이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불필요한 과시욕만 없어도. 그래서 누가 얼마 벌었다는 크게 그냥 개념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작년에 딱 한 종목 몰렸는데 네. 그 얘기 안 하시죠? 안 합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자, 그럼 부자들이 자산을 늘리는 마인드 세 번째는 뭔가요? 자산가분들의 또 특징 중에 세 번째 중에 제가 느낀 세 번째는 네. 자본에 대한 이해도가 네. 굉장히 높으세요. 좀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뭐 네. 자본주의, 뭐 캐피탈리즘 이렇게 네. 표현을 하면은 뭐야, 쟤 부르주아야? 뭐 약간 그런 성향이 약간 어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근데 있는데. 뭐 이미 자본주의 그렇죠. 사회잖아요. 네. 우리는.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네. 어떤 기준이 결국에는 자본으로 갖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그 자본이 그렇죠. 부동산으로 형성된 자본일 수도 있고 네. 금융상품으로 된 형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자기 자산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주식이면 주식, 그리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유동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포트폴리오를 짜시려고 굉장히 원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움직여요. 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서 네. 부동산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시고 네. 주식도 뭐 변동성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좋은 주식 꾸준히 잘 보유해서 수익을 내시고 그래서 이 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저도 사실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보통 자산가분들이 네. 좀 한 우물을 파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고객분 중에도 좀 인상 깊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자산을 이루신 분인데 네. 사실은 굉장히 소탈하시고
우리 옆집에 계신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을 음.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자산이 많으신지를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보시면은 자산이 전체적으로 있지만 유기적으로 항상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산에 대한 큰 로드맵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부분이 참 나도 이렇게 고민을 했나 싶을 정도로, 물론 그분들은 그런 많은 돈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인은 나중에 뭐 한 어느 정도만 있고 나는 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네, 실질적으로 그거를 실행하시는 분들. 그래서 부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본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고민, 노력.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자기가 리서치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나는 제 스스로의 반문을 많이 해요. 작가님은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나요? 저도 뭐 많이 안 하고 있지만 네. 다행히 직업이 네. 게스트분들이 워낙 그런 다들 얘기를 많이 전문가의 하시니까요. 분이셔서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네. 반드시 필요한데 네. 저도 사실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럼 또 뭐 그 안에서 다른 것도 있을까요? 본인 자산에 대한 네. 끊임없는 고민과 탐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사실은 뭐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고 퇴근하고 뭐 친구들 만나고 집에 가서 와이프와 또 딸과 놀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쩌다가 한 번씩 제 계좌를 열어보고 네. 확인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분들은 항상 뭐 그런 활동은 똑같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전에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인플레이션 정도, 은행 이자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 인플레이션 정도 해지는 해야 그렇죠. 되지 않겠어? 근데 요즘은 약간 느낌이 틀린 게 그 정도 갖고는 좀 어떤 간극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짠다, 고민을 한다, 내 투자관에 대해 시간을 한다기보면 네. 조금씩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은 더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분산이나 시간 투자, 고민, 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어려우시면 차라리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네. 그런 쪽을 많이 만들어 나가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시장 수익률과 내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고민과 조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간혹 가다 보면은 네. 가끔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한 분 오세요. 한 분 오셔갖고 딱 보면은 채권형 상품이라든지 혹은 뭐 정기 예금에 이제 퇴직금을 딱 운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실 수익 성과가 거의 없어요. 물론 뭐 그 자체를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돈이 뭔가 또 다른 걸 가치를 재창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네. 근데 사실 은근히 왜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떡하는지 잘 몰라갖고 괜히 겁나갖고 네. 무서워서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자산가분들은 그런 걸 절대 용납 안 되지. 본인의 자산이 어딘가에서 계속 꾸준히 없이 움직이기를 원해요. 네. 보통 배가 항구에 있을 때는 제일 안전하죠. 그렇죠. 예, 배가 항구에만 정박이 돼 있으면 제일 안전한데, 좀 위험하지만 이 파도를 건너서 배가 나가야 결국에 뭐 신대륙을 발견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게 배의 보물선을 목적이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 테이킹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하지만 그 리스크에 대한 분석은 철저히 하면서 네. 그때 시간이 질렀을 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격차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가장 안전하고자 했던 행위들이 네. 가장 위험하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뭐 은행 예금이 뭐 반드시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은행 예금 유동성을 확보는 해야 되지만 자산 배분에 대한 고민을 공부를 네. 스터디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럼 센터장님 이제 개인 고객 30억에서 500억, 그다음에 법인은 이제 100억에서 1000억 고객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이제 또 예전에는 또 사실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고객분들도 관리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럼요. 네. 어쨌든 부자와 나머지 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안 된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궁극의 차이 또 한두 개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뭐 다 뭐 똑같은 얘기를 만약에 하시지 않을까 네. 싶기는 한데, 남들과는 같아서는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뭐 외로운 늑대냐, 네. 다중의 양떼냐, 네. 그 차이는 남들이 투자하는 거에 우르르 그냥 맹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남들이 관심을 안 갖는 데에서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네. 스터디도 해보고 네.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한 번씩 해보고
그러면서 본인의 안목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을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여기도 이사해보고, 물론 네. 꼭 그게 자가일지 전세일 경우도 많이 있겠죠. 뭐 네. 세입자일 때도 꾸준히 계속 이사를 많이 해보면서 네. 그 해당 지역도 알고, 그러면서 그 지역적인 부동산적인 안목을 굉장히 아시는 분이 많거든요. 뭐 저희 증권회사라고 꼭 반드시 이제 뭐 금융자산이 많은 분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이 일부러 주말에 나들이도 글로 나가보시고, 네, 이사도 많이 해보시고, 그런 실행력을 내 주말을 할애하면서 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은 차이점은 나죠.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간극이 벌어지더라.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도 일반 우리가 그 주식을 접근함에 있어서도 그런 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작가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A라는 종목에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실적을 딱 엑셀로 다운을 받고, 네네네. 네, 드래그를 해서 내가 서식을 한 번 넣어서 이 기업의 뭐 5개년이면 5개년 네네. 한번 뭐 영업이익 증가율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거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경험이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주식을 접근함에 있어서. 저도 예전에 신입사원일 때, 대리 때 그런 식으로 엑셀을 다운받고 엑셀의 시트를 막 수십 개씩 늘려가면서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주식을 접근함에 있어서 그때 경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게. 네. 네. 그런 부분을 많이 했던 경험을 해보고 해본 사람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쌓인 내공은 어디 그쵸.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꾸준함과 실행력과 네. 결단력, 저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김 작가 TV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네.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실은 이거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재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네. 그리고 이미 저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계시고 실행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실패를 겪고 계신 분들도 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실패 경험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실패의 빈도는 앞으로 줄여 나가셔야겠지만, 네. 그리고 또 성공을 했다고 해서 또 반드시 어깨가 올라가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항상 꾸준한 공부와 네. 겸손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뭐 재테크라든지 주식시장에서의 겸손함이 뭔 상관이냐,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겸손함도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찾는 데는 사실은 그런 솔루션이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방 안의 코끼리라고 그럴까요? 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몰랐던 게 정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부터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 내가 생각을 조금만 달리한다면 네. 우리는 큰 부자가 분명히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은 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수십 년이 걸리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센터장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은퇴할 때 네. 30억 정도를 30억. 준비할 수 네. 있다면 우리 노후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대신증권의 김영하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늘 바뀌지만 늘 존재합니다.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사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복잡한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을 찾아 성공 투자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관점입니다. 나만의 관점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봐야 할 책은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님이 쓴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과 함께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강방천의 관점을 담고 있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펀드 투자 에셋플러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